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치 나한테 묻지 말라라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과 급기야 윤석열 후보의 입에서 한때 그 양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그 양반이라는 호칭이 나왔다가 우리 김 박사님으로 호칭이 변경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전두환 5.18 사과 없이 사망, 12.12 쿠데타를 주도한 5.18 유혈 진압의 장본인, 신군부 독재, 민주화운동 탄압, 역사의 얼룩진 과오들을 써내려간 전두환 내란죄로 실형을 받고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논란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선 진실을 못 밝혀 유감이다 조문을 하지 않기로 했고 대선 후보들도 조문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죽음이 더 안타까운 일은 본인의 과오에 대한 사과의 기회마저 없어졌다는 것이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이재명 후보 전시 조문 생각 없다. 윤석열 후보 간다 안 간다 번복. 결과적으로 여야 두 대선 후보 모두 조문을 안 가기로 한 겁니다. 자, 여당에선 한때 애도라는 표현을 써서 당원들에게 혼쭐이 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성찰 없는 죽음은 유죄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선대위 갈등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2, 3일 내에 입장 밝히겠다. 이게 어제 워딩이었으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최종 입장 나올 걸로 보입니다. 합류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오전 한때 그 양반이라고 기자에게 일컫기도 했다는데 그 뜻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종부세 쇼크가 이제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가고 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지방으로 확산되는 종부세 부담, 서울 외의 지역 세액 비중이 절반이 넘는다. 그건 서울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경기도는 21%로, 부산은 4.5%로, 충북 고지금액 1년 새 784%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일보 한 인터뷰 내용은 부유세였던 종부세가 보통세로 변했다라는 인터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르다 박선생,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이재명 후보의 대변인입니다. 나오셨습니다. 법사위 멤버이자 판사 출신의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합류를 하게 되는 걸까요? 합류를 안 하게 되는 걸까요? 윤석열 후보의 그 양반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있는 속마음은 어떤 걸까요? 잡겠다는 걸까요? 안 잡겠다는 걸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김종인 불참시사, 윤 원팀 흔들. 윤석열 후보 진영 입장에서는 선대위 초기부터 큰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속마음과 윤석열 후보의 속마음, 오늘 이 주제에서 저희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레 짐작해 보겠습니다. 물론 근거를 갖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와 단서는 바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 속에 있습니다. 이 발언 중요한 근거가 될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생각으로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나는 더 이상 정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나는 지금 내 일상으로 좀 회귀하는 거야 지금 오늘부터. 총괄선대위원장은 안 맡으시는 걸로 조금. 이 후보가 만약에 찾아온다면 만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만나는 거야 뭐 찾아오면 만나는 거지 그걸 뭐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 이야, 알쏭달쏭. 아리송송. 정치를 나에게 묻지 말라. 더 이상 이 말만 들으면 나 선대위 안 한다. 대선 안 한다. 윤석열 안 돕겠다. 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찾아오면 또 만나겠다. 라도 하는 걸로 봐서는 찾아오면 협상의 여지는 있다. 라는 걸로 들립니다. 해석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전주혜 의원님은
네. 판사시니까 출신이니까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이 발언, 김종인의 속마음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특유의 어법이 있으세요. 아, 어법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굉장히 잘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저 말씀하시는 거는 뭐 여지는 좀 있다. 예, 여지가 그렇게 있다. 예, 왜냐하면 어제 해석하고 싶습니다. 요 발언이 나오니까 뉴스 매체마다 해석이 달랐어요. 어떤 매체는 불참 시사로 모시박은 매체가 있고 어떤 매체는 만남의 여지 남겨 뭐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예. 전주혜 의원님은 요거는 여지가 있는 거다. 뭐 여지가 저는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가 생물 아닙니까? 생물이죠. 그래서 굉장히 정말 그 끝난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그 다음날 급진전하는 경우를 제가 정치권 들어와서 정말 여러 번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아직 끝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니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원내대변인 네. 맡고 계시니까 당 지도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속내를. 저희도 그 속을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 아무래도 원내 지도부도 뭐 이 상황이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고 보고 있죠. 예컨대 김기현 원내대표도 걱- 해석하고 있다. 아니, 저희도 좀 걱정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뭐 아시는 것처럼 월요일 최고위에서 뭐 김종인 위원장님 총괄 선대위원장 임명까지 그렇게 상정이 돼서 당연히 저희가 발표를 하는 걸 전제로 좀 그동안에 좀 그렇게 또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발표 직전에 브레이크가 걸렸단 예,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월요일에 그 최고위 직전에 아침에 좀 상황이 굉장히 또 복잡하고 또한 아주 변화무쌍하게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저희도 당연히 우려감이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이 반드시 이겨야 된다. 저희는 이제 그러한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 근데 그러려면은 모든 총력을 다 동원해야 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총력을. 근데 그 총력 중에 당연히 김종인 위원장님이 들어가는 것이고,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이 빠지는 선대위가 과연 100% 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은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당 지도부는 김종인 없는 대선은 생각할 수 없다. 생각할 수 의견이에요? 없는 건 아니고요. 아, 생각은 할 수 있어요? 100%에 어. 발휘하기 위해서는 예, 좀 같이 참여하시는 같이 게 있어야 좋다. 된다. 예. 오케이. 또 가능성은 아직까지 있는 거 아니냐.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거는 불참을 시사한 게 아니라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윤석열 후보의 속마음도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단서는 말에 있습니다. 선대위에 김종인 전 위원장 합류가 사실상 물 건너간 건 아니냐는 관측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김 박사님께서 뭐 며칠 생각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연락이 만약에 안 오면 또 한 번 어떻게 연락을 취하실 계획이 가정적인 질문을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걸 해주세요. 네. 김종인 전 위원장 없는 선대위도 그것도 다 가정적인 질문 아니에요. 기다리신다고 하셨는데 먼저 연락을 취하거나 찾아가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생각을 해보시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칭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들으신 발언은 우리 김 박사님께서 생각하신다니까 나는 기다리겠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 양반 말씀은 내게 묻지 말아달라. 그 양반 말씀은 저한테 묻지 말아주십시오. 노골적 불쾌감. 왜냐하면 이게 그냥 양반도 아니고 그 양반이라는 거죠. 그 양반. 그냥 양반도 아니고 그 양반. 또 어감이 다르잖아요. 우리 김 박사님. 이렇게 바뀌었어요, 표현이. 근데 그 전에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했다. 이것은 팩트 같아요. 노골적으로 불쾌감. 그 양반. 우리 김 박사님. 자, 윤석열 후보 측은 후보 입장은 기다리겠다. 김 전 위원장 빼고 출범할 것 같았으면 그 양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자, 이건 무슨 뜻이죠? 이재명 기자, 해석 좀 해주세요. 글쎄요, 뭐 어쨌든 약간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좀 여지를 두고 싶은 거죠. 그런데 굉장히 사실 양쪽 다 지금 뭐 벼랑 끝 기싸움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연락 오면 기다리겠다, 연락 오면 만나겠다 얘기를 하면서도 또 2, 3일 내에 입장을 밝히겠다 또 밝혔습니다, 어제. 그게 뭐냐면 제가 볼 때 2, 3일 정도 시간을 더 주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2, 3일 내에 말미를 줄 테니 마지막으로 날 잡든지 그 아니면 뜻이에요. 그런 뜻을 이제 봐야겠죠. 2, 3일 동안에 이제 이번 주말까지 어쨌든 뭐 시간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거기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답은 그럼 만나 뵙겠다가 아닙니다. 나도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서로 약간 기싸움? 뭐 거의 벼랑 끝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글쎄 전 뭐 일부 몇 명 특정 인사들이 뭐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양쪽 다 어떤 원칙과 가치의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이런 거죠. 지난번에 뭐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했다는 그 문맥까지 맞으면서 위임 정치를 강조했죠. 다시 얘기해서 특정인에게 전권이 쏠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죠. 여러 사람들을 써서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선대위, 그런 이제 집권의 통치를 지금 정치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정확하게 자기에게 전권을 달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을 통해서 날 견제하려는 거 아니냐, 혹은 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통해서 뭐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나를 배제하고 뭐 차기 집권 플랜을 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양쪽이 갖고 있는 가치와 원칙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이게 같이 갈 수 있나 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해석은 국민의힘과 좀 달라요. 여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해서 이거 말이죠. 누가 맞다 틀리다고 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장제원 비서실장 인선 때문이다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 지역적인 문제가 이 갈등의 근본 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말미, 여지, 2, 3일 어제 말이었으니까 하루 이틀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결론이 날 것 같아요. 들어보시죠. 장제원 의원에 이어서 이제 김병준 위원장도 이제 사퇴를 하면은 총괄선대위원장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내가 무슨 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나는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야. 2, 3일 사이에 내 입장을 갖다가 내가 밝힐 테니까 걱정 말아요. 그 사이에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뭐 직접 소통을 하자는 그런 제안이 오면 같이 대화를 하고. 그건 난 몰라.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지. 일이라는 게 한번 지나가다 보면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려고 그랬던 거지. 여태까지는 한 번도 내가 원해서 간 적이 없어. 하루 이틀 안에 말미를 줬다. 이재명 기자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찾아가지 않겠다라고 또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 갈등의 어떤 발단이 되었던 것은 장제원 비서실장 내정설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장제원 의원이 SNS에 이렇게 의견을 올렸다고 하죠. 윤석열 무대에서 윤석열 외 어떤 인물도 한낱 조연일 뿐 방해가 돼서도 주목을 받으려 해서도 거래를 해서도 결코 안 될 것. 마음껏 인재 등용하시고 원톱 되셔러 전권 행사하라. 라고 장제원 의원이 아예 나는 빠지겠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원톱이 되셔야 한다. 라는 굉장히 좀 로키의 윤석열 후보가 원톱이 되라는 거예요. 로키의 의견을 올렸습니다.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장 의원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다 라는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박정하 대변인, 지금 장제원 의원의 저 발언이 윤석열 무대에서 윤석열 외에 어떤 이도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내가 방해가 돼서 물러나겠다라는 뜻 플러스 중의적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방해가 되면 안 돼라고 좀 불편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뜻도 섞여 있는 거죠. 두 가지를 다 얘기한 거예요.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이 내가 문제가 된다면 나는 흔쾌히 후보 곁을 떠나겠다. 그래서 지역 가서 백의종군 하겠다. 그런데 선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엔 후보가 져야 되는 것이니까, 그럼 김종인 위원장도 너무 그렇게 거래하려 하지 말아라 라는 저는 뼈가 있는 얘기를 섞어서 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좀 이르긴 하지만 저는 종국에 대한 예상,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면은 뭐가 좀 해결돼야 합류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으로 갑자기 합류할 수는 없고. 지금 뭐 겉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부장님 얘기하시는 거는 뭐 가치와 방법이 틀리니까 결국에는 이게 접점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동안 쭉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좀 더 뭐 대선 승리나 국민의힘을 통한 정권 교체 혹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더 많이
애정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예. 별의 순간이 왔다. 지난 봄인가요? 연락 오면 도와주겠다. 예. 그리고 얼마 전 이번 선거는 결국 윤석열 대 이재명일 거다. 이렇게 쭉 결정적인 순간마다 쭉 말씀해 오시고 어제도 결국에는 2, 3일 지켜보겠다. 뭐 오겠다면 만나줘야지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종국에는 힘을 보태서 윤석열 후보를 난 정말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정권 교체 이루고 싶어. 그런데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 장제원 의원이 일단 본인 스스로 뭘 하나 걷어냈잖아요. 또 다른 문제 그거는 김종인 위원장이 좀 양해하시면서 걷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종국에는 장제원 카드는 해결됐으니 김병준 카드는 내가 양해하고 간다. 그건 전 김종인 위원장의 말씀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의 국민의힘 당원들 그다음에 분석 관측이죠. 지지자들의 판단 그리고 제 희망 섞어서 표현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이 정도는 그럼 받아주셔야지. 그리고 본인이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었던 무슨 정권 교체, 국민의힘을 통한 정권 교체, 윤석열 후보가 뭐 대통령이 되는 거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어른으로서 받아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종국에는 결국엔 합류하실 거라는 조심스러운 희망 섞인 예상을 좀 해봅니다. 후보는 찾아가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찾아가야 할까요? 안 할까요? 대신에 느낌은 저런 게 있어요. 무게추가 과거 김종인 위원장한테 이렇게 좀 무게추가 좀 더 있었는데 이게 일련의 상황을 쭉 지나면서 후보한테 무게추가 조금 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어느 정도 물밑에서 교섭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합의점이 나오기 전에는 후보가 찾아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그마저도 예상을 좀 해봅니다. 야, 지금 각자의 예상이 다 달라요. 세 분의 예상이 다 달라요. 윤석열 후보 측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상황을 모실 수 없다. 정말 할 만큼 다 했지 않냐. 국민적 피로도가 한계치다. 윤 후보는 여기저기서 훈수두는 상황을 괴로워한다. 라는 일각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것 또한 그 일각의 의도가 담겨 있는 발언일 수도 있어요.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볼 수는 또 없는 겁니다. 지금 뭔가 보이지 않는 수싸움들이 사방팔방에서 화살이 날아드는 느낌이에요. 저를 향해 날아드는 건 아니겠지만 이 상황을 향해서. 자, 전주혜 의원님. 네. 당 지도부로서. 제 지도부는 아닙니다. 원내 대변인으로서. 예. 이 상황을 해결한다면 지금 당이 완전히 손 떼고 있는 상황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당이 뭐 노력하는 거나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해결하실 문제죠. 그렇습니까? 예, 그거를 제3자가 뭐 이렇게 말을 전하고 이제 이러다 보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오히려 두 분이 직접 나서서 소통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공식적인 선대위는 12월 6일에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족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좀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뭐 예상되는 수순은 뭐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예상입니다만 저희가 이제 또 지난 월요일에 그 상임위원장 선대위원장을 두 분을 또 공식 발표를 했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김종인 위원장님의 합류에 따라서 계속 미룰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뭐 순차적으로 저희가 그거는 발표를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뭐 그래서 이제 좀 적당한 시기에 좀 그렇게 또 김종인 위원장님이 12월 그 6일 그 선대위 발족 전에 뭐 합류하실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 이 두 분의 아무튼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김종인 위원장님도 굉장히 많은 그러한 또 승리의 경험도 있으시고 어떠한 그런 경험이나 또한 뭐 전략적인 분에서는 정말 대한민국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그 훌륭하신 분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선대위는 후보 중심으로 또 꾸려져야 되는 후보가 오히려 우선권을 가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좀 두 분이 직접 소통해서 해결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대위 구성에 후보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 명의 카드가 더 발표되긴 했습니다. 바로 경선 경쟁자였던 원희룡 전 후보를 선대위에 영입하겠다라고 후보가 밝혔습니다.
어제 예비 경선 경쟁자 7명과 오찬했고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3명의 후보는 불참을 했죠. 윤석열 후보는 원희룡 전 지사를 정책본부장으로 하려고 한다. 임명하려고 한다. 그러자 오찬 참석자들은 다 같이 적임자다라고 찬성을 했다라고 전해지는,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책본부장, 원희룡 전 지사를 정책본부장, 원희룡 제주지사, 박정아 제주부지사 이렇게 러닝메이트였잖아요. 저 정책본부장은 어떤 거고 원 전 지사는 합류를 합니까? 뭐 일단 저도 보도만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당연히 원희룡 전 후보는 후보가 누가 결정이 되든 간에 당원의 한 사람으로 도와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수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정책본부라는 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앞으로 우리 지금 선거에 있어서 이념적인 싸움도 있지만은 이 국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국가 미래 비전을 어떻게 제시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마음을 얻을 건가 이런 건데 원 지사가 3선의 국회의원 경력도 있죠. 재선의 제주지사 경력이 있죠. 그래서 저는 정책을 다듬으면서 국민들한테 이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정책을 설명하는데 저는 적임자라고 보여지고요.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책본부장.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재명 기자 뭐 공동선대위원장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위원장급이 아니라 살짝 약간 본부장. 뭐 그런 지적도 있던데. 글쎄, 약간 조금 격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지금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게 뭐 금태섭 전 의원부터 시작해서 뭐 윤희숙 의원 얘기도 나오고 뭐 권경혜 변호사 얘기도 나오는데 같이 경선을 했던 대선 후보 경선을 같이 했던 주자에게 그 밑에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선대위원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본부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과연 본부장이란 직위가 어울리냐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구상하는 것처럼 각각의 본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별도로 권한을 주고 각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정책이든 직능이든 홍보든 미디어든 이런 분야들을 어떤 뭐 한 사람이 틀어지는 게 아니라 한다 그러면 또 원희룡 전 지사에게 아예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선에서 중요하죠. 공약 싸움이라는 게 앞으로 뭐 지금까지보다 더 치열하게 진행될 텐데 그런 점에서 맡기지 않을 수는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권한과 그다음에 그 운영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주느냐 저는 결국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 윤 후보를 돕겠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지 않은 홍준표 후보가 누가 가장 싫으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어제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 청년들이 좀 재기발랄 혹은 직구전 질문을 하고 있는데 누가 제일 싫으세요? 1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2번 이재명 후보, 3번 윤석열 후보, 4번 전부 다. 자, 그러자 홍준표 후보의 답변은 뭐였을까요? 이재명, 뭐 딱 이재명 후보다 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도된 건 내심 윤석열 후보라고 답할 것 같은데 예상을 깨고 이재명 후보다라고 답했기 때문에 기사가 되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대변인 맡고 있는 전윤기 의원님, 이 대목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기사 읽어보셨죠? 네, 읽어봤습니다. 누가 제일 밉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윤석열 후보를 꼽지 않았을까. 여기에 질문이 네, 누가 제일 밉냐. 네. 그치,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 미울 건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싫을 수는 있어도. 상대 후보였기 때문에 싫어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누가 가장 밉냐 했을 때에는 사실 윤석열 후보가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한번 전용기 재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얼마 전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을 제일 싫어하셨죠. 그리고 상대 후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 후보를 싫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일 싫은 분은 누구예요? 이재명 후보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싫어하는 사람 없다. 윤석열 후보 좋아합니까? 윤석열 후보도 충분히 메이트로서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요. 싫어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군요. 싶습니다. 앞서서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의 관계가 흔들리는 모습 보셨잖아요. 아주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민주당 일각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전용기 의원 생각은 어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난번에는 민주당에서 총선 승리를 이끌기도 했었죠. 그래서 충분히 중립에 있으신 분들께 매력적인 어필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제의는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일각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검토된 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좀 들어보니까
만약에 저기 불발되면 충분히 이쪽으로 모셔올 수도 있다라는 여지도 또 한번 개인적으로 듣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관련된 뉴스 속보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접어듭니다. 이재명 후보 상황도 살펴보죠. 제목은 끝나지 않는 조국의 시간. 이재명 후보에게 있어서 민주당 내부에서의 갈등과 질문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조국 국면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연관돼서 최강욱 대표가 있는 열린민주당과 왜 합당을 하느냐에 대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 발표 모습부터 보고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댐이라는 소중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 이재명은 고려 기병처럼 이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서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을 성공시켜서 성장 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고 반드시 경제를 재도약시키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고요. 이재명 후보가 최강욱 대표 등이 있는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내에서 논란입니다. 그제 협상단 대표단의 첫 상견례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연내 통합 마무리 합의했는데 이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전략적 필요에 따라 잠깐 헤어진 가족이다. 빨리 합류가 맞다. 열린민주당은 아시다시피 최강욱 대표, 김의겸 의원 등등이 구성돼 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쓴소리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미스터 쓴소리 조응천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중간으로 가야 되는데 가운데 중원으로 가야 되는데 왜 왼쪽으로 가느냐라며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들어보시죠.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이 지금 급속히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그 합당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중도로 가야 되고 있는데 왼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민주당이 더 공고해지지 않느냐. 결국은 이 선거의 관건은 중도. 누가 중도의 마음을 얻느냐인데 네. 그중에 예.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 중에 큰 거는 결국은 조국의 강을 확실히 건넜냐. 결국 최강욱 대표가 조국 국면에서 직접적인 사건으로 연관돼서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만 조국을 수호하고 옹호하는 그 조국의 강을 이재명 후보가 왜 건너지 못하고 조국 옹호 프레임에 휩싸이느냐라는 내부의 불만이 나온 겁니다. 민주당 내부의 갈등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건데 김용민 일단 최고위원은 조국 옹호파잖아요.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다. 민주당 철험회 소속 의원들도 조국 사태 들먹이고 합당 반대하는 건 지지층 이탈만 초래한다 라며 오히려 조홍천 의원에게 쓴소리. 온건파 조홍천 의원 등등이죠. 조국의 강 건너야 된다. 한 재선 의원. 조국 사태 선 안 긋고 합당하면 내로남불 이미지 못 벗어난다 라고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후보가 열린민주당과 합당하는 것과 관련돼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용기 의원. 이재명 후보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마땅히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과도한 수사를 했던 것도 사실이고 임명장으로만 70여 번의 압수수색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인결 말살 수준까지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지만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밝혀진다면 그것은 책임지고 가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이 집권 세력은 작은 티끌 하나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그러면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강력하게 옹호해왔던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하는 것에 대한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불만의 목소리는 의식하십니까? 사실 이게 노선 갈등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좀 과도하게 해석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내용 말고 우리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추진하는 방향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원만하게 합의하고 있고 그러나 문제는 당대당 통합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이렇게 합당하는 과정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봐야 되는 거고 합의 사항 때에도 이 부분도 충분히 논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조국의 강을 건너느냐 건너지 않느냐의 순간인 것 같아요. 전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열린민주당, 그러니까 집토끼를 잡느냐 산토끼를 잡느냐, 결국은 그 선택의 문제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겠지만, 이게 열린민주당을 잡는 순간은 이제 집토끼를 잡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열린민주당을 잡는 거는 밖에서 보이기에 조국의 바지자락을 잡는 것 같다. 뭐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성향이 이제 친조국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보이기 때문에, 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또 뭐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공정하지 않다, 뭐 오히려 사과할 부분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은 그냥 국민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친조국으로 가는 걸로 이제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열린민주당과의 이제 합당 문제가 나온 시기는 이재명 후보와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 차이가 점점 이제 높아가고 있는 사이에서 좀 뭔가 좀 그 해결책, 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좀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위해서 이제 지지층 결정을 해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좀 집토끼, 그러니까 중도층 확산에는 확실히 좀 불리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집권 세력은 작은 티끌 하나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거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 진짜 작은 티끌 하나라도 책임을 지셔야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루어진 그런 김만배 씨나 남욱 씨에 대한 졸속 기소, 결국은 윗선을 밝히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뭐 본인이 특검 얘기를 꺼내시는데 민주당이 전혀 원내 지도가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과 행동이 지금 모순되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 작은 뜰끌이라도 하나 있으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저는 사실 대장동은 돈의 흐름만 따라가면 누가 진짜 몸통인지는 바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을 티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빠른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특검 논의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전주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공정, 이것이 바로 이제 조국 리스크라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도 묻고 싶은데, 그 조국과 관련돼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돼서 공정의 이슈로, 공정의 가치로 2030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지금 아까 작은 티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 큰 티끌이 있죠. 윤석열 후보의 이제 배우자시죠, 김건희 씨의 학력 경력 위조 의혹과 관련돼서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내로남불은 국민의힘에서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마치 조국 전 장관과 계속적으로 엮어서 가려고 하고, 이것이 마치 조국 리스크로 번지게끔 하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이 부분을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 반론을 좀 제기하면, 이제 이게 이재명 후보, 우리 이준석 당대표는 이제 당대표이고 무슨 대통령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제가 법조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편법과 위법은 100% 이거는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아닙니다. 물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시면, 공정의 잣대에서 보면 편법과 위법 다 이거는 불공정하죠. 하지만 저는 위조한 사람과 그래도 위조하지 않는 정도의 이른 사람하고는 저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 조국 장관 사태에서 가장 분노한 것은 바로 불공정도 있지만, 결국은 표창장 위조, 이거 일반인으로서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육열이 높은 부모라도 우리 아이를 어떻게 잘 뒷바라지하고 어떻게 좋은 스펙을 만들어줘서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할까, 이거를 생각하는 거지, 내가 위조를 해서 이렇게 시험 감독관들을 속이고 입학시킨다, 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경심 씨의 위조, 그리고 거기에 관여한 조국 장관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가 않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정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저는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위조 의혹 그리고 학력 경력 위조인 거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밝힐 것이라고 말씀해주신 부분은 굉장히 저는 공감하고 밝혀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임명장 뭐 이것이 위조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미리 말씀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서 그 70번의 압수수색 누가 지시했냐? 윤석열 후보가 지시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조와 관련된 부분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 윤석열 후보기 때문에 그 배우자와 관련된 학력 경력 위조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저는 본인 부인이니까 압수수색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검찰총장이 아니라서 그런 얘기는 못하지만 이 부분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이 의혹에 대해서는 해결하시고 봐야 되는 건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이슈가 나오니까 여야 간에 이런 논쟁이 지금 불거진다는 걸 저희가 자연스럽게 봤는데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이해타산을 따졌을지인데 박지원 전 대변인 네.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이 단순히 그냥 어떤 비슷한 정체성이 있는 위성정당, 부속정당과의 통합이 아니라 바로 지금 보셨던 조국 논란을 다시 꺼집어내는 영향이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시다시피 열린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엄청나게 큰 영향이 있었던 건 또 아니었는데 과연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하는 게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될까 여부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국 이야기와 조국 논쟁이 바로 이렇게 지금 전면으로 이재명 후보를 향하기 때문에 과연 도움이 될까? 내부적으로 어떤 판단을 해서 저렇게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공론화돼 있고 지금 합당 논의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근데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 민주당 여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글쎄요 저는 조나 땡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조국이 나오면 땡큐 내지는 뭐 조국이 연상되면 땡큐. 지금 이재명 후보 뒤에 사실은 이 조국 전 장관이 아른아른거리고 있는데 이 어깨거리에 딱 하고 조국 장관을 얹히면 저는 뭐 그걸로써 선거에 야당으로서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뭐 2030 세대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 있었던 민주당 정권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봤었던 불공정 내로남불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그런 걸 연상시킬 수 있게 하는 저런 것들을 왜 하나. 지금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지지율 때문에 급한 상황 그리고 정권 교체 지수가 높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헤쳐나가기 위해서 집토끼 결집하자라는 부분은 뭐 이해를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저게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데는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후보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국 사태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의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선은 긋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부 인사와 신선한 인재 영입이 중요한데 이게 쉽지가 않다. 인재 영입 난항. 진영을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자는 생각인데 전용기처럼 좋은 분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린다라고 공개적으로 구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외부 인사 영입. 사실은 이재명 기자 선거에 있어서의 외부 인사 영입이 의미하는 바는 앞서서 이제 열린민주당 합당 논란과 또 이 정반대의 얘기인데 좌쪽에 있는 진보 정당이 얼마만큼 이 가운데로 갈 수 있느냐, 오른쪽에 있는 보수 정당이 얼마만큼 이제 가운데로 확장성을 넓힐 수 있느냐가 바로 인재 영입을 통해서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밝힌 요 얘기, 신선한 인재 영입이 쉽지 않다. 자, 요거 어떤 맥락과 어떤 고민인 걸까요? 현재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요? 사실 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외연 확장 이런 건 기본적으로 사람을 통해 하는 거죠. 그거 말고 뭐 다른 방법 없는. 물론 이제 정책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외연 확장이 이루어지는 거 거기는 정책이 어떻게 보면 뒷받침이 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가는 건데 이제 이재명 후보도 역시 열린민주당과의 합당도 분명한 거죠. 사실은 내부를 다지지 않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를 보더라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복지라든지 경제 민주로 나갈 수 있었던 거는 물론 거기서 실현됐느냐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사실 그거는 보수의 탄탄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뭐 어쨌든 내부 다지기의 일환이다 열린민주당을 볼 수 있는데 거기 나가려고 하면 사실은 단순히 후보의 의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요인이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실천력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승리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사실은 인재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승리 가능성이 있는 쪽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커지는 반면에 또 이제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사실은 참 인재 영입부터가 난항인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대선뿐만 총선 때 확연히 드러납니다. 총선 때 후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확실히 이제 승리 가능성이 높은 진영은 많이 모이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은 사실 늘 이제 아무리 뭐 컷오프를 통해서 많이 이제 물갈이를 하더라도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없어서 물갈이를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몰리게 되는데 전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 진영이 갖고 있는 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떤 고민들을 지금 선대위 재구성을 통해서 여실히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이게 물론 사람을 이제 불러 모으는 작업이 먼저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앞서서 앞단에 필요한 게 뭐냐면 조금 전에 조국의 강의 얘기를 했었지만 월요일 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선거대책회의를 이제 주관하면서 오늘부터 새로운 민주당 1일차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명을 많이 했는데 해명이 아니라 반성이 먼저다. 그리고 사과와 반성 책임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작업을 하는 게 그러니까 조국의 강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진보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탈진보를 선언한 게 조국 사태로부터죠. 조국의 범법에 대해서 민주당의 두두당을 보면서 아 이건 진보가 아니다라고 해서 뭐 대표적 인사들이 뭐 진중권 교수부터 시작해서 다 진보적 이탈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 사과와 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만 사실은 인재 영입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론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아시아경제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의뢰하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 34.4%, 윤석열 후보가 42.7%, 심상정 2.8%, 안철수 4.5%, 김동연 2.1%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KSY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론조사 스코어가 접점으로 나왔습니다만 하루가 지나고 발표된 이 아시아경제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다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샘플도 다르고 조사 방법도 다르고 기관도 다르기 때문에 동등선에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여론조사의 추세가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는 추세가 나오고 있는 것 또한은 뭐 사실이기 때문에 박정호 대변인, 네. 자, 요 스코어 40.7대 34.4 다른 여론조사들도 사실 비슷한 여론조사 결과가 보이는 조사들이 좀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지금 뭐 KSOI에서 나온 조사는 굉장히 붙은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조사는 지금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어느 정도 격차를 두고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오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컨벤션 효과에다가 정권 교체 열망이 포함된 것들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안타깝게도 이재명 후보는 앞서 저희가 쭉 얘기했지만은 30% 초반대에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현상이 많이 보여서 그걸 타개하느라고 내부적으로 저렇게 논란들이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 또 재밌는 부분은 그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후보 등이 초기에 뭐 5, 6% 정도 각각 이렇게 있었던 데서 크게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소위 말하는 양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약진 내지는 변화가 안 보인다. 이런 점도 눈여겨볼 대목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여론조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이 못지않게 뜨거운 뉴스들 3가지 준비가 돼 있는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핫쌈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현장을 이탈한 경찰이 여경 말고 다른 경찰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짓 진술 논란까지 나오고 있고요.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다 수치 굉장히 좀 우려됩니다.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나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 수치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총리가 조금 전 긴급 성명까지 입장까지 냈다는데 잠시 후 전해드리겠고요. 황교익 씨가 한국의 치킨 맛없다라고 했다가 양계협회가 분노의 성명을 냈습니다. 저런 얘기를 왜 자꾸 전합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여경뿐만 아니라 20년 차 경력의 남자 경찰도 현장을 이탈했다. 이 보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인천 남동구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고 아내와 딸이 크게 다쳤는데 현장에 출동해 있었던 여성 경찰관 순경이 현장을 이탈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남성 경찰관 A씨 경력 20년 차의 경위예요. 비명 소리가 나자 아내의 비명이겠죠. 딸과 아내의 비명. 밖에 있었던 남성 경찰관이
빌라에 진입하던 중에 그래, 이 궁금했어요. 그 현장 안에 있었던, 집 안에 있었던 여자 경찰이 여경이 현장을 이탈해서 나오다가 마주쳤을 거 아니에요. 자, 만났어. 집 밖에서 만났는데 여경과 이 20년 경찰의 남자 경찰이 마주치자 20년 차 선배가 너 뭐 하는 거야? 왜 현장 이탈해? 빨리 들어가! 라고 저는 다그쳤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돌아서서 함께 밖으로 나갔다. 동아일보, 한국일보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예상을 벗어나는데요? 구호 지원 요청 후에 밖으로 나왔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에서 칼에 찔리는데 질책은 못할지언정 같이 돌아서서 밖으로 나왔다. 이재명 기자, 이 보도 사실이에요? 지금 경찰이 감찰을 하고 감찰해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참 믿기 힘든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여경의 문제냐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게 이제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확연히 알게 된 거죠. 이게 뭐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2명 모두가 그러니까 여경이 먼저 범인이 흉기를 휘두르자 1층으로 내려왔고 3층에 있다가 오히려 밑으로 내려왔고 1층에 있던 남경이 20년 차에 이제 경력 있는 경찰이 올라가다가 여기를 마주치니까 자기도 따라 내려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제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던 양기대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전쟁터에서 군인이 도망친 거고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도망친 거와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이런 아무리 현장에 대한 뭐 훈련이 덜 돼 있다 하더라도 20년 경력의 경찰까지도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것에 참 믿기 어려운 거고 오히려 결국 그래서 그 범인을 제압한 게 딸이고 나중에 뒤따라간 아버지입니다. 아니, 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 갖고 있냐면 어제 저희가 살펴봤지만 예. 뭐 일부 경찰로 추정되는 분들이 우리도 직장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우리가 어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칼을 보면 무섭죠. 안 무서운 사람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무섭죠. 무서운데 경찰이 우리도 직장인이고 무섭다. 이게 감정에 호소하는 순간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국가라는 것은 경찰과 군대에게 폭력을 허용한 겁니다. 유일하게 합법적인 폭력을 허용한 게 이 국가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그 허가된 폭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런데 만약 그들이 폭력 앞에서 주저하고 도망치면 그때부터 시민들은 스스로 사적 폭력을 통해 그걸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럼 국가 시스템이 운영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우리도 힘들다, 우리도 어렵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국가 시스템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경찰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답을 국민에게 줘야만 한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참 이게 말이죠. 20년 차 선배 경찰이잖아요. 그러면 여경이 새까맣게 후배가 저렇게 잘못해서 돌아서서 현장을 이탈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 붙들어 매고 혼냈어야죠. 혼내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안에 지금 피해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디 가는 거냐고. 그러면 그 후배가 구조 지원 요청 위에 밖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걸 혼내고 다그쳐서 말 같은 소리를 한다라고 하고 바로 들어갔어야 정상적인 상황일진데 박정환 대표님 자꾸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왜 예전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음주 택시기사 폭행 당시 경찰이 특가법 적용하지 않고서 이거는 특가법 안 된다 바득바득 국민상들을 우기다가 결국 나중에 특가법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경찰관의 일탈이었습니다. 대국민 사과하지 않습니다. 아니 권력자 앞에서는 특가법도 적용 안 하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왜 뒷모습을 보이는 겁니까? 이게 같은 경찰들이 아니지만 같은 경찰이라는 국가기관 안에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비슷한 시기에. 저는 그 정도로 이 문제를 해석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재명 장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국가를 만들고 우리가 법을 만들고 세금을 내는 이유는 내 목숨을 어디선가 국가기관이 지켜주는 거고 우리나라를 국가기관이 지켜줄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국가를 형성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게 무너졌으면 저는 경찰청장도 대충 무슨 뭐 TF 구성한다고 그러고 감찰한다고 이럴 게 아니라 옷 벗어야지. 그게 맞지 않아요? 무슨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국민들 경찰 믿고 여태 있는데 경찰이 도망을 간 거 아니에요. 뭐 이탈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도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경이 나왔으면 그 20년 차 된 오래된 베테랑 경찰 너가 구조하더라도 내가 가서 막았어야지. 그걸 국민의 생명을 저렇게 놔두고 이것만 있었어요. 얼마 전에 또 스토킹 살인 있었잖아요. 보면
말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는데 저는 경찰이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꿍 하고 있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얼마 전에 사실은 저는 일요일 날 우리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할 때도 이 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마디 사과 안 하고 이후에 박경미 대변인 통해서 삐쭉 뭐 안에서 회의하면서 무슨 말씀하셨다고 얘기 나오는데 그것도 잘못됐다고 봐요. 대통령이 왜 계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있는데 한 말씀도 안 하고 경찰청장 눈만 껌뻑껌뻑 뜨고 저는 이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이건지 정말 통탄스럽고요. 안타깝고 그냥 경찰이 어떻게 됐다? 이런 문제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거기에 20년 차 베테랑 경찰과 현장을 이탈한 신입 여경과 관련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 내부에 이런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거짓 보고겠죠. A경위가 사건 경위 조사서에 빌라의 공동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서 밖에 있다가 남편이 뛰어 올라갔잖아요. 비명 소리 듣고 현관문이 닫혀서 곧장 남편을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경위 조사서에 기술을 했지만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A경위도 시순경 만나서 다시 둘이 같이 건물 밖으로 나온 정황이 확인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자, 전용기 의원님 본인도 뭐가 잘못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사건 경위 조사서에서는 공동 현관문이 잠겨 있어서 곧장 남편 따라서 못 올라갔다. 라는 상황과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한 거 아니겠어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예. 사실 그 박정화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부분은 경찰에서만 끝날 부분이 아니고 사실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실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사실 이걸 여경 남경 문제로 볼 것이 아니고 정말 경찰이 이 지경까지 왜 왔느냐, 사실 교육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예를 다르게 들어보면 군인이 전쟁 중에 도망간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키기 위해서 경찰이 해야 될 본분을 저버리고 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잡아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안위 소속의 여당 의원들이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장면 저희가 취재했는데 함께 보시죠. 경찰들의 대처가 미숙하기도 하고 책임도 묻고 그리고 향후 대책도 만들어내야 되겠다. 강력히 요구하려고 저희가 왔고요. 전쟁터에서 교전 중인데 군인이 도망간다든지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도망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제대로 실습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 테이저건이나 스마트워치 등 장비와 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 예산도 저희가 확보하는 데 같이 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나눴습니다. 상응하는 경찰 조직의 이 결단이 있어야 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사태는 여당 행안위 의원들이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사태인 겁니다.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기자, 흉기에 찔린 아내분은 현재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죠. 그리고 아버지가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남편에게 뭐 병원에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고 남편분께서 이제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사실 굉장히 경찰이 그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습을 당해서 지금 사실상 의식을 잃어버린 사태로 간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범인을 제압한 건 그 옆에 있던 딸입니다. 그러니까 딸이 무섭지 않아서 혹은 힘이 있어서 제압한 게 아닌 거죠. 물론 이제 가족이기 때문에 뭐 경찰관도 다룰 수 있다 얘기할 수 분명히 있지만 딸이 제압한 딸 역시 이제 흉기에 부상을 당했고 그리고 뒤따라간 아버지가 이제 결국 남편이 만약 범인을 제압하고 있을 때 나중에 경찰들이 온 건데 뭐 제가 충분히 얘기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경찰들을 신뢰하고 공권력을 신뢰하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그리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참 이건 어려운 문제죠.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뭐 지난 정부부터 늘 얘기했지만 국민의 안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거죠. 문재인 대통령도 그 국민의 안전에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경찰이 어제도 이제 행정은 책임을 지는 거다 얘기했는데 분명한 책임을 지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분명한 대책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건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이 경찰을 향한 규탄의 목소리가 최근 높아지고 있는데 바로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 여성이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결국 그 남성에게 잔인하게 살해를 당했는데 그 상황을 경찰이 스마트워치로 실시간 듣고 있었다라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그 피의자 범인이 스마트워치 속에 경찰의 목소리를 듣고서 살해를 결심했다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경찰은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피해 여성 A씨, 전 남자친구 B씨로부터 흉기 위협에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구조 신고.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통해 질문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피의자는 시계에서 흘러나온 남성의 목소리에 흥분해 흉기를 휘둘렀다라고 경찰에 조사를 했다라는 보도가 KBS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이 저 범인을 자극하려는 의도로서 질문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안타까운 거죠. 경찰이 저 상황을 통해서 스마트워치로 저 상황을 그냥 듣고만 있을 게 아니라 왜 적극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을까? 당연히 이런 질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더욱이나 안에 뭐 일부 전문가들 얘기할 때는 스마트워치로 통화가 되는 상황에는 절대 경찰이 흥분할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지 말라는 그런 내부 규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목소리를 피의자나 범인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황이 이렇게 들리고 있으면은 그게 어떤 상황인지 잘 듣고 위치를 파악했어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자꾸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피의자 얘기하는 것처럼 그 소리에 흥분해서 나쁜 짓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 이전에도 사실은 여러 번 신고를 해가지고 통신하고 접근 금지 명령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그 상황에서도 이런 사건이 생길 때까지 아무 일도 사실은 안 한 거잖아요. 저는 뭐 입이 얇게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봐요. 경찰이 이게 겹쳐서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좀 제발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충분히 위험한 상황인 걸 인지한 상황에서도 아무 일도 안 했다. 사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사실 우리 경찰이 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나 장난 전화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은 이런 내용에서 기민하게 반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명확하게 질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올 게 아닙니다. 재발해서도 안 됐고 생겼어도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확실히 바로잡아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걱정되는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4,116명, 위중증 환자 549명, 하루 이상 병상 배정 대기자 836명,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국내 최대 규모, 엄중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위드 코로나 추진을 중단하는 비상계획까지 고려하겠다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뉴스 속보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전 뉴스 속보가 들어왔는데 신규 확진자 역대 최다치가 나왔습니다. 4,116명 역대 최다치고요. 위중증 586명, 사망자 35명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000명이 넘어섰다는 숫자는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다른 중요한 뉴스들이 많지만 이 4,000명이 넘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뉴스보다도 지금은 이 코로나 속보를 전해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그러니까 정부죠. 대한민국 정부도 조금 전에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4,000명.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방역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마스크 쓰기, 주기적인 환기, 적극적 진단 검사에 협조해 주신다면 이번 위기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중단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당연히 지금 정부 입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4,116명. 이재명 기자, 이거 코로나19가 대한민국에 유행한 이래 최다 수치죠? 최다 수치죠. 지금까지 뭐 3,200명대가 최대였지 않나 싶어요. 전에가. 그러니까 갑자기 뭐 굉장히 크게 늘어난 큰 폭으로 늘어나는 건데 사실 가장 우려되는 건 물론 숫자 자체가 많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얼마나 확진되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위중증자들이
제대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데 사실 그게 점점점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 의료 시스템 자체가 점점 마비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뭐 아까 본 것처럼 위중증자 환자 가운데 50명 가까이가 대기 상태에 있는 거죠. 병원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달 31일 이후에 병원에 가지 못해서 사망한 환자가 6명이나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고 그래서 숨지는 사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이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히 4,000명이 넘는다 이 숫자가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는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지금 시작했죠. 이미 이달 1일부터.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 10명까지 모일 수 있고 또 영업 제한 시간을 풀었는데 이렇게 가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들을 치료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김부겸 국무총리도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가면 수도권 같은 경우 위드 코로나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글쎄요 정부가 지금 어떻게 이 확산세를 막아낼지 잘 모르겠으나 글쎄요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다시 거꾸로 돌아갔죠. 위드 코로나에서 지금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뭐 아예 이번 주부터 식료품점을 제외하고 식당, 카페 영업을 다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신 미접종자들은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외출 제한 조치까지 막 하는 상황까지 갔는데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정부가 잘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백신 미접종자는 자택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초강수를 제한 조치를 했죠 지금. 둔 거죠. 4,000이라는 숫자도 놀랍지만 시급히 치료해야 할 환자가 발생했는데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으면 이건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각 자치구에서 시작을 못하고 있고 지금 현역병원 하려고 이제 알아보는데 병원에서도 뭐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확답을 안 주나 봐요. 어제부터 급하게 새로 이제 병상 대기로 뭐 입원도 못하고 재택도 아닌 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뢰받았거든요. 자, 걱정입니다. 이 관련된 뉴스 속보 나오면 저희가 챙겨서 시급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 관광공사에 이재명 후보가 내정했었습니다만 이 비난 여론이 커지자 결국 내정을 철회했던 인물이죠. 황교익 씨가 이번에는 한국의 치킨은 맛없다라고 얘기해서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닭소리가 들리네요. 한국은 닭을 1.5kg 소형으로 키우지만 외국은 3kg 내외로 키우며 3kg 내외의 큰 닭이 작은 닭보다 맛있다. 크기가 작은 한국 육계가 맛이 없는 건 객관적인 사실이다. 대충 넘어가길 바라는 육계와 치킨 업계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다. 라며 한국 치킨은 맛없다라고 갑자기 개인 견해를 밝힙니다. 자, 사실은 황교익 씨가 그냥 개인 견해를 밝히는 건 저희는 뉴스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며칠간 보도를 안 했는데 양계협회가 입장을 내면서 뉴스에 가치가 생겼습니다. 관련 종사자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사죄하라. 결국 황교익 씨 개인의 저 입으로 인해서 양계협회가 상처를 받게 되는 국면은 다른 얘기죠. 본인이 얘기하는 건 자유지만 양계협회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모든 순수한 방법을 동원해 처절하게 복수할 것임을 천명한다. 이건 황교익 씨가 예전에 했던 말을 되돌려준 거죠. 황교익 씨는 그렇다고 해서 한국 육계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작다는 사실은 안 숨겨진다라고도 계속 본인의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킨 좋아하십니까?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한 이틀 전에도 먹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황교익 씨가 막 칼럼니스트고 인플루언서니까 본인의 주장을 얘기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만은 우리나라 치킨이 맛이 없다라는 게 객관적 사실이다라는 표현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자, 치킨 업계 거의 대변하러 나오셨어요. 천하람 변호사님. 저건 동의할 수 없다. 황교익 씨 저건 동의할 수 없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치킨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사실 3kg 내외의 닭이 1.5kg 닭보다 맛있다라고 했는데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크기가 커지면 가슴살이라든지 이런 게 좀 뻑뻑해진다라는 견해
견해도 있고 굉장히 전문적이에요. 네네. 작은 닭들이 또 먹기에 부담 없고 다양한 부위를 먹을 수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작은 그리고 또 좀 연한 닭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 양계업계에서 그런 닭을 공급하는 거지. 뭐 우리 만약에 국민들이 큰 닭을 선호했으면 당연히 그쪽으로 갔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황교익 씨 얘기는 우리 국민들의 치킨에 대한 굉장히 전문적인 우리 국민들의 입맛을 좀 과하게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천하람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반박인데 저분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됐다면 만약에 경기도에 있는 치킨업계 분들은 이런 발언이 만약에 나왔다면 그리고 경기관광공사의 어떤 관광 상품인 치킨을 향해서 만약 이런 발언이 나왔다면 아찔할 뻔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인천이나 뭐 다른 지자체에서도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규모로 유치해가지고 치맥 파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관광 상품화된 적이 이미 있었습니다. 드라마 뭐였죠? 전지현 씨 나오는 거? 별에서 온 그대였죠. 별은 내가 쓰면 옛날 거군요. 네, 너무 오케이. 연배가 나오시는데요. 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그런 관광 상품을 기획하지 말라는 법이 전혀 없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 사실 우리 먹거리 중에서도 굉장히 국제적으로 각광받는 치킨과 또 치킨 맥주 조합이 경기도에서는 써먹을 수 없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할 수 있었죠. 치킨 가격이 오른 것과 관련해서 이런 주장이 나왔다라고는 하는데 아니 가격과 사실은 이 사이즈와는 또 사실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황교익 씨가 2019년에는 우리 국민 1인 1닭이 가능한 건 닭이 작아져서다라고 작은 닭을 또 칭찬하기도 했었습니다. 요즘은 1인 1닭. 왜 1인 1닭인가? 닭을 우리가 많이 먹게 됐다는 뜻이 아니고 닭이 작아졌다는 뜻입니다. 42일, 49일 키워서 2kg 이상 닭에 대한 맛의 비교입니다. 이노신산 많습니다. 필수 지방산 많습니다. 크게 키우면 가슴살 톡톡한 것들 많이 개선됩니다. 전단력, 고기 씹었을 때에 느끼는 촉감들 이런 것들이 더 낫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물론 역시 저 때도 큰 닭이 좋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1인 1닭이 가능해진 건 작은 닭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던 대목인데 아니 일단은 궁금한 게 이재명 기자 왜 느닷없이 갑자기 이 치킨을 문제 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치킨 값이 최근에 마리당 2만 원이 됐죠, 한 마리에. 그러니까 뭐 다 그렇게 올린 건 아닌데 한 이제 브랜드가 2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황교익 씨가 어떻게 반박을 하냐면 오히려 닭은 작아졌고 더 싸져야 되는데 왜 어떻게 닭값을 올리느냐, 치킨값을 그렇게 이제 반박을 한 과정 속에서 이제 저 얘기 논쟁까지 이제 비화가 된 건데 글쎄요. 그러니까 일단 팩트는 확실한 게 있죠. 서양에서는 3kg 내외의 닭을 많이 쓰고 우리는 작은 1.5kg 닭을 쓴다. 이건 팩트 같습니다. 논쟁은 이거죠. 근데 큰 닭이 더 맛있고 작은 닭은 맛이 없다라는 주장이 과연 이게 객관의 사실이냐 이게 이제 논쟁인 그러니까 예전에 건데. 떡볶이는 불량식품이라고 자기가 해놓고서 이재명 후보랑 떡볶이 먹었잖아요, 먹방.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뭐 황교익 씨 나는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뭐 농촌진흥청에 문건을 제시했는데 그 문건에 보니까 작은 닭 생산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닭이 맛이 없어진다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 작은 닭이 맛없는지 모르겠는데 또 양계협회는 전혀 다른 반박을 하죠. 뭐 우리나라에서 품질이 가장 좋은 육질이 가장 좋은 닭이 1kg 내외 닭이다. 그러니까 뭐 사실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닭보다 큰 토종닭을 두고도 사람들은 뭐 누군 더 맛있다 그러고 누군 더 질기다고 하고 사실 맛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건데 저걸 저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양계협회도 뭐 처절하게 복수하겠다 이렇게 성명까지 낸 것도 오히려 저 사태를 더 키우는 좀 그런 역작용을 내는 꼴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같이 드네요. 작은 닭은 맛없다, 한국 닭은 맛없다라는 황교익 주장에 대해서 치킨업계 관계자들의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1도 모르는 소리다. 황교익 씨 주장은 우리나라 생산 육개 중 육질이 가장 좋은 게 1kg 내외인 시포닭이다. 치킨업계 대부분은 시포닭을 사용한다. 한국 육회협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삼계탕, 통닭 등 한 마리 소비하는 문화라 큰 닭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사실은 영계백숙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작은 닭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작은 닭이 이제 육질이 부드럽다. 그리고 사실은 이 닭을 오래 키울수록 이제 닭이 이제 커질수록 근육과 이제 단백질들이 더 질겨지거든요. 이거는 물론 닭에게 있어서는 뭐 근육이 더 단단해지겠습니다만 이거를 섭취할 때 있어서는 이거는 질기는 어떤 식감으로 좀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고기, 뭐 돼지든 소든 닭이든 예전에 제가 먹거리 엑스파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오래 키우고 크게 키울수록 육질은 좀 더 질겨질 수 있다. 이게 사실은 통상의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작고 좀 부드러운 영계 닭들이 유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닭 유통 가격이 저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사실은 모든 건 다 시장이 반응해요. 이게 무슨 우리나라 닭은 더 안 커서 그때 잡는 게 아니라 더 키우면 더 크게 해서 팔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한 게 1에서 1.5kg 미만 한 10호 정도 규모기 때문에 저거를 양계업자들이 많이 내놓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닭이 작다, 뭐 큰 닭보다 맛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그거는 큰 닭 황교익 씨가 찾아 먹으면 되는 거고 우리 국민들이 제일 거기에 민감하니까 시장이 그걸 원하니까 저는 그렇게 만들어내는 걸 왜 얘기를 자꾸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사실은 이게 치킨 브랜드에 따라서 닭의 크기가 다릅니다. 예컨대 N사의 경우는 좀 큰 닭을 쓰고 그래서 이 닭다리가 좀 길고 큽니다. 그걸 선호하는 분들은 또 N사의 치킨만 그렇죠. 또 이제 천하람 변호사님 잘하시군요. 네, 그 오븐으로 이제 구운 닭이지 않습니까? 또 네, 네. K 브랜드는 또 더 작은 닭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닭다리가 작지만 양념과 어떤 이 고기의 어떤 배합이 좋기 때문에 또 그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K사의 어떤 닭만 시켜 드시는 분 있고. 맞습니다. 충분히 사실 지금도 선택이 가능해요. 네,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원하신다면 아주 큰 닭도 실제 시중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닭으로 요리를 해서 즐기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 우리 이재명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토종닭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저도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슈 제목 공개하죠. 사지 없이 떠났다. 썰렁한 빈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담사로 떠나던 날 세상을 떠났다. 맞나요? 88년 2월 퇴임 후 11월 23일 재임 기간 중에 실책 비리와 관련해 사죄, 부인 이순자 씨와 강원 인제구 백담사행 간 날이 11월 23일인데 33년 뒤 11월 23일에 사망을 했으니까 꼭 날짜가 11월 23일로 일치한다. 자,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또 굉장히 좀 우연의 일치치고는 11월 23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정권이 전두환 씨에 대해서 단죄를 하던 날이 11월 23일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떠난 날이 11월 23일이다라고 요걸 두고 또 일각에서는 또 이 세 어떻게 이렇게 공교롭게 일치할 수 있냐. 굉장히 놀라운 반응들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인생은 백담사로 갔을 때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 그러면서 이번에 11월 23일에 사망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국민으로서 아쉬운 것은 33년간 우리 국민들 앞에 더 진솔하게 사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최소한 가족들은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긴 33년의 기간 동안 어떤 태도 변화 없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맞이했기 때문에 저희 국민들로서도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두환 군부 정권 하면은 가장 실세를 떠올린다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의 장세동 씨를 떠올릴 겁니다. 장세동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소회를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안에서 어떤 말씀 나누시고 오셨어요?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이순자 씨랑은 안 만나셨어요?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물어봐요. 아무것도 몰라. 발포 명령 없었다는 거 같은 입장이신가요? 민정부에서와? 소리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정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는 다 보고. 공포의 안기부장. 안기부가 남산에 있었을 시절. 남산으로 끌려간 사람은 성한데 없이 나왔다라는 당시의 어떤 진술들이 많이 있었고 정말로 극악무도한 안기부의 악명을 떨쳤을 때 안기부장이 바로 장세동 씨였고 전두환 이 독재 군부의 전폭적인 시임을 받았던 당사자 역시 또 장세동 씨인데 저렇게 지금 정정한 모습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건 전두환 전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전현교 의원님 그 핵심 참모들조차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나 이 자성의 인식이 없다라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군요. 역사의 죄인들을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마디 사과도 없었고요. 사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도 이야기했고 각 대선 후보들도 충분히 조문을 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전두환 씨죠.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본인에게 과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사실 가족들로 인해서도 유족들로 인해서도 사과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문체위 국감에서 사실 전두환 씨의 아들인 전재국 씨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전두환 씨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900억 대인데요. 사실 국회가 국민들을 대표해서 전재국을 소환을 했고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불응했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발 예정이 지금 있는데요. 하나도 반성하지 않고 본인들은 떵떵거리면서 사는 모습을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플지 저도 크게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자, 그 참모들조차 반성하지 않고 가족조 반성하지 않는다. 급기야 민정기 전두환 정권 당시 공보수석은 5.18 민주화운동 피해에 대한 사과를 묻자 질문이 잘못됐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광주에서 말하자면 그 당시 전 대통령이 공수부대를 배후에서 사실상 지휘했고 사실상 발법령을 하신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뭐 사죄하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근데 그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동안에 기회 있을 때마다 전 대통령이 바로 오늘 11월 23일이 33년 전에 백담사 가시던 날인데 그날 여기서도 저 성명에도 발표하시고 피해자들한테 여러 가지 미안하다는 뜻을 밝히셨고 광주 청문회 때도 말씀하셨고 여러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박정화 대변인? 그런 거 나한테 왜 물어? 감히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제 저는 저 화면을 보면서 이 양반들이 아직도 40년 전 인식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고 있구나. 그때 당시 했던 일들을 아직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고 어쨌든 기록돼 있는 역사잖아요. 그러면 망자가 그걸 정리를 못 하셨으면 유족이나 그때 같이 일했던 참모들이나 누군가는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야 떠나는 사람도 편하게 떠나는 거고 남은 사람들도 그 아픔을 이제 보듬고 또 내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뭐 저런 인식 이제 벗어버리고 조만간이라도 유족들이나 아니면 같이 일했던 참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정리를 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저거를 좀 그 아픔을 좀 덮고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좀 바랍니다. 자, 정부에서 국가장을 치러줄 것인가 안 치러줄 것인가도 논란이었는데 관심이었는데 정부에서는 입장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청와대는 끝내 사과 없어서 유감이다. 조화 조문 계획 없다. 정부는 국가장 치르지 않기로 했어요. 천하람 변호사님, 정부가 국가장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어떤 법적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뭐 법적인 차이라기보다는 정부 저런 분야는 대통령과 정부의 완전한 재량이 인정되는 분야입니다.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미 이제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예우가 다 박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장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노 전 대통령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량적으로 국가에서 이제 허용을 해준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국가장을 치르지 않기도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사과를 했냐 안 했냐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할 때 권력을 어떻게 획득했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물론 쿠데타에 가담했었지만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었고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공과를 평가한다는 게 참 어려운 얘기인 것이 권력 자체를 쿠데타로 인해서 얻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돈을 훔쳤는데 그 훔친 돈을 가지고 일부 기부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칭찬해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도 굉장히 구분되기 때문에 국가장을 치르지 않기로 한 결정 자체는 저는 굉장히 잘 됐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자, 대선 여야 두 후보도 조문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두환 씨는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내란 학살 사건 주범입니다. 인정은 안 되는 현재 상태로는 아직 조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문 계획 있으신가요? 그래서 아직 언제 갈지는 모르겠는데 준비 일정을 좀 봐가지고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윤석열 후보는 조문할 계획이 없다라고 입장을 수정했습니다. 자, 이게 논란이잖아요. 글쎄 뭐 논란이라고까지만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 초창기에 막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때 윤석열 후보가 이제 뭐 전직 대통령인데 조문을 가야 하지 않겠냐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조문을 가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이제 페이스북, SNS에 올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윤석열 후보도 아마 이제 참모들이나 당에서도 굳이 조문을 갈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의견을 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의견을 수용해서 조문을 가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한 건데 글쎄 뭐 어제 청와대도 어제 성명을 냈죠. 근데 굉장히 달랐던 건 뭐냐면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때는 추모 메시지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관련해서는 사망 관련 브리핑입니다. 그러니까 추모 자체가 없는 거였죠. 그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 인식, 우리 국민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게 아닌가 싶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저 민정기 전 공보수석이 지금 얘기했습니다. 자, 이미 사과를 여러 번 했다. 근데 중요한 건 자, 발포 명령을 누가 했냐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걸 믿을 수 있는 국민이 있습니까? 전 대통령이 모르고 발포가 이루어졌는데 그 발포 명령을 50 때 아무도 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까?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거를 확인해 달라는 건데 그 사과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 사태의 책임자가 누구냐 그걸 묻고 있는 건데 그걸 회피하면서 사과를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저는 굉장히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전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이제 무기징역을 받죠. 그걸 사면을 건의했던 게 바로 김대중 당선자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오히려 화해의 손짓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그 손을 잡고 오히려 본인도 역사에 사과하고 그래서 화해를 이뤘다면 사실은 굉장히 뭐 조금 전에 천 변호사 얘기했지만 뭐 권력을 잡는 과정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 평가를 어떻게 하나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화해를 같이 했다 그러면 사실은 역사에 나름 의미 있는 인물로 남았겠죠. 근데 본인 스스로가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굉장히 안타까운데 유가족이나 측근들이 여전히 그 문제를 인식하고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더 안타깝지 않나 싶습니다. 이순자 씨가 지난 2017년 3월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 들어보시죠. 광주에 대해서 사과하라 하는 거는 우리 집 양반의 성격은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돌 아니라 뭐를 맞아도 사과를 안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또 사과를 안 해야 될 일을 그냥 무조건 사과한다. 이것도 책임 있는 사람의 행동은 아니잖아요. 자, 외신들도 긴급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신 보도 함께 보시죠. 뉴욕타임즈. 한국에서 가장 비판받았던 군부 독재자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AFP 통신은 여전히 한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인물 중에 한 명이다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로이터는 무자비함과 정치적 억압으로 점철됐다. 다만 한국은 이 기간에 경제적 성장도 이뤘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에 빈소가 마련돼 있는데 정직의 인사들이 찾지 않아서 빈소가 굉장히 좀 썰렁하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